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PC가 윈도우즈 11로 업데이트 돼가지고요. 좀 익숙치가 않네요. 제가 또 매일 만지는 컴퓨터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제 공포게임의 설정과 연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중간에 한 번 더 오신 분이 계실까요? 6분 그대로네요. 자, 공포게임의 설정과 연출은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불문율은 아닙니다. 무기력하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주인공이 뭐, 귀신을 때려잡는다든지, 뭐, 총으로 쏴 죽인다든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컨셉이 주인공이 약합니다. 무기력하고요. 그래서 주인공이 할 줄 아는 게 뭐, 보통 나무 막대기를 저항한다든지, 권총을 주긴 하는데요. 권총, 뭐, 총알을 뭐, 두 개, 세 개 뭐 주죠. 약간 이렇게 극한으로 약한 설정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망치고 숨거나 그러는 거죠. 그리고 상황의 불확실성. 공포 게임은요, 약간 랜덤 요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랜덤 요소. 그리고 어둡고 음침한 배경. 보통 좀 이제 명암비를 굉장히 어둡게. 그리고 사운드. 사운드가 요즘은 이제 3D 사운드 시스템을 많이 쓰죠. 자, 불쾌한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사람같이 만들었는데 어설퍼요. 아, 뭔가 좀 불쾌한 느낌이 들어. 이런 것도 일부러 약간 그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불쾌한 골짜기가 요즘 뭐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거 가지고 막 표정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색해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 이게 굉장히 막 섬세한 근육이라든지 뭐 표정 연출이라든지 이게 정말 사람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연출하면 그런 게 안 느껴지는데 살짝만 어색해도 자 이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충격적인 크리처, 머리 귀신이라든지 혹시 뭐 이블리딘이라는 시리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애니그마라고 있어요. 아니면 뭐 그 이렇게 원형 톱을 끌고 다니는 귀신이 있거든요. 아니면 뭐 사일런트의 삼각두 보기만 해도 막 공포감을 막 느껴지죠. 이 충격적인 크리처가. 그리고 폴터카이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약간 이제 심령학 쪽에서 많이 다루는 말입니다. 독일 말이에요. 자, 폴터가이스트는 우리 뭐 이렇게 귀신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적으로 팍 던져주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공포감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소재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이 자주 이제 다뤘을 점프 스퀘어입니다. 그리고 고립. 이 맵 공간 한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리고 왠지 남아 있는데 뭔가 더 있는 것 같아. 나 외에도. 이런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이라 해야 하나요? 이 고립감. 이런 것들을 공포 게임을 더 무섭게 연출해 주더라. 자, 첫 번째, 무기력한 주인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무기력한 주인공.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크리처를 제압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게임이 아웃라스트입니다. 열심히 도망 다니고 뭐 숨어야 하는 게임이죠. 그리고 도망, 은이기만 의존. 이런 무기력함 때문에
공포감이나 스릴감이 극대화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귀신을 쉽게 제압할 수 있다면 공포 게임이 좀 무섭게 다가올까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열심히 도망치고 숨고 이런 요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게임을 더 공포 게임을 공포 게임답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상황의 불확실성. 이 공간, 뭐 미로 같은 공간에 얘가 뭐가 튀어나올 줄 모르는 거. 어떤 아이템이 있고 무엇이 내가 예측이 안 돼. 매번 게임을 할 때마다 뭐가 튀어나올 줄 모르는 거. 이런 불확실성. 그래서 랜덤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런 것들은 청각적인, 이제 우리가 귀에서 들리는 거나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공포감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은도의 저주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크리처랑 아이템들이 무작위로 다 흩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크리처도 얘가 개발자인 저도 몰라요. 얘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이런 불확실성이 공포 게임을 좀 더 극대화시켜주더라.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AI, 랜덤 무작위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랜덤 연출, 랜덤 스폰 이 3요소가 상황의 불확실성을 높여주더라. 그리고 어둡고 음침한 배경. 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 게임이 자, 어제도 한번 언급했었죠? 슬렌더 어라이벌입니다. 슬렌더맨 어라이벌. 정말 껌껌한 게임이에요. 그 요즘 유저들은 사실 마냥 껌껌하기만 하면 좀 평가를 부정적으로 남기는 경향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데이트를 쳤죠. 손전등 하나만으로 주변을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손전등을 뒤적뒤적 거리다가 이 슬렌더맨이 확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놀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의도적으로 좁은 공간으로 가둡니다. 그래서 네, 불안감을 극대화하더라. 그 다음 네, 음침하고 자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이번에 자 피아노 소리 우리가 돌아다니는데 막 띵띵띵띵 뭐 소리가 들린다든지 갑자기 천둥이 꽝 내리친다든지 아기 울음소리 막그 혹시 저도 사실 제가 고교 시절에 수련회인가 갔었거든요. 그때 그 롤플레이를 했어요. 우리 각 학급에 있는 반장들이 귀신 역할을 해서 자기들이 좀 이렇게 어 약간 수련회 컨셉이 흉가 담력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숲속에 이렇게 딱 통과하면 이제 이 친구들이 가발을 신잖아요. 귀신 분장을 하고. 그런데 어떤 친구가 아기 울음소리를 어떻게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무서웠던 경험이 나는데 아니면 산 짐승 소리, 뭐 그르릉거리는 소리, 밤중에 이 숲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 또 왠지 또 긴장이 되겠죠. 그리고 여자 우는 소리. 화이트데이 시리즈 보면 중간에 게임 씬 중간에 보면 목매단 귀신 씬이 나오는데 그때 여자 우는 소리가 딱 들리죠. 그리고 칠판을 찍 긋는 소리. 이거 굉장히 혐오스러운 소리죠. 그리고 이 그릇 깨지는 소리. 이런 약간 어, 소음 경향의 사운드들이 공포감을 좀 더 무섭게 만들어주더라. 심리 불쾌한 골장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인간이나 로봇이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 흉내를 낼 때,
유사성이 높을수록 호감도가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그 우리 3D 게임 같은 거 보면 정말 하이 퀄리티로 이렇게 모션 이제 페이셜 캡처를 따서 정말 사람 같은 흉내를 연출을 하는 이런 캐릭터를 보면 이런 불쾌함이 느껴지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어색하면 불쾌함이 느껴지는. 근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공포 게임에 활용하는 어,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불쾌한 골짜기는 로봇 그러니까 인간을 담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일본의 공학자 모리 마사히로가 소개한 이론이죠. 여기서 보시면 뭐 이거 이제 이윤도의 저주에 들어가는 불상입니다. 되게 사람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 점집이나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혹시 이렇게 산신령 불상이나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좀 무서운 느낌이 막 들지 않으신가요? 좀 약간 뭔가 뭔가 이런 친구들이 살아 움직이면 되게 무서울 것 같고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이 불쾌한 골짜기의 한 종류다 볼 수 있고요. 3D 그래픽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의 표정 등 감정 표현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점차 해소되더라. 자, 저는 아직도 이런 캐릭터가 무서워요. 종이로 막 빚어놓은 것 같잖아요. 똑같은 툼레이더인데 라라 크로포트가 똑같은 크로포트인데 표정 연기를 하기 시작하죠. 이거를 의도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자, 프레시피스라는 마네킹 동상. 자, 디보션의 환원. 이것도 일단 인용 조형물을 했는데, 자, 아무런 역할이 없는 이런 조형물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공포감을 유발하더라. 충격적인 크리처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뭐 소개해드렸습니다. 원형 톱을 끌고 다니는 이브리드의 이런 고스트들. 정말 잔인하죠. 척추가 다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머리가 이게 중앙 머리가 있고, 머리가 여러 개 달렸어요. 그리고 또 팔이 달려있죠, 다리에. 이게 되게 보면 인지 구조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되게 어긋난 형태의 이런, 이 크리처가 나타나면, 공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좀 쉬는 시간에 이블리딘 검색하시면요. 이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진짜 막 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얘를 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이 플레이어를 쫓아오는 걸 보시면 와, 정말 이 게임 무섭게 잘 만들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폴터가이스트입니다. 자, 독일어죠. 폴터가이스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일어로 폴텐이라는 그리고 가이스트 그 아무도 없는데 방문을 누가 노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똑하면서 무섭지 않을까요? 이 집에 나밖에 없어요. 분명히 나밖에 없는데 갑자기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약간 심령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심령 현상. 무-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현상을 일으키는 거. 물건이 갑자기 움직인다든지 소리가 안 나야 되는 공간에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물리적 작용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더라. 이은두의 저주 실제로 이은두의 저주를 플레이하다 보면요. 자, 이 통로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억자 통로가 있습니다. 자, 복도예요. 플레이어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뭔가 이쪽 방향에서 뭔가 유리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쨍그랑 하면서. 그러면 이제 듣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이 건물에는 나밖에 없는데 왜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점프스퀘어. 흔한 말로 갑툭튀다. 공포감을 막 주는 것 그 자체만보다 깜짝 놀래키는 기술이에요. 자, A, B, C. 자, A는 이응도의 저주에 나타나는 머리 귀신. 머리 귀신. 자, B는 혹시 어떤 게임인지 아세요? 자, B는 어떤 게임, 혹시 내가 아는 게임이다. 그렇죠. 김기현님께서 맞추셨는데요. 프레디의 피자 가게. 자, 프레디의 피자 가게 시리즈도 굉장히 유명한 공포 게임 시리즈죠. 그럼 혹시 김기현님 혹시 10원, 10원도 아세요? 10원? 10원에 있는 이런 캐릭터. 그렇죠. 사일런트 힐 PT랍니다. 이게 이제 아무 게임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 그 프로듀서가 코지마 히데오였거든요. 이분이 이제 독립하면서 PT가 이제 정식 시리즈로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고립. 나 혼자 있는 거. 나 혼자 있는 거. 이 공간 안에 나 혼자 있는 거. 자, 혹시 여러분 뭐 그 유명한 흉가들 있죠? 영덕 흉가나 뭐 곤지암이나 곤지암 뭐 정신병원 늘봄 가든 우리나라 3대 흉가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3대 흉가. 근데 지금 가셔봐야 지금 의미 없습니다. 다 리모델링 됐어요. 늘봄 가든이나 영덕 흉가도 완전 리모델링해서 완전 거의 뭐 새 건물처럼 태어났고요. 곤지암 정신병원은 이미 허물어져 가지고 그 뒤에 바로 쿠팡 물류센터가 생겼습니다. 뭐 여기는 뭐 가셔봐야 의미 없는데 혹시 나중에 흉가 비슷하게 생긴 그런 폐건물이 있으면 물론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엄연히 사유지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거기 안에 혹시 혼자 있,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라고만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오만 가지 감정이 다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고립에 의한 이런 공포감, 이게 우리가 공포 게임의 이제 활용되는 주 메인 장치죠. 그래서 공포 게임은요, 이것도 뭐 의학적인 용어인데 사실 저도 뭐 설명하기에 참 애매해요. 자, 거울 뉴런이라는 게 활성화가 된답니다. 이제 몰입이 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마치 내가 여기서 뭐, 자, 이은신경정신병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내가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몰입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거 게임, 그냥 단순하게 게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거기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겠다. 그러면서 공포감을 극대화시켜주더라. 자, 공포 게임과 게임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공포 게임은요, 하이드 앤 식이 있습니다. 하이드 앤 식. 하이드 앤 식. 스텔스 호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숨고 들키지 않는 겁니다.
공포 게임은 아닙니다만 뭐 이런 요소를 활용해서 잘 예전에 만들어진 PC 게임 중에 코만도스 시리즈가 있죠. 혹시 코만도스라는 게임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혹시 해봤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거든요. 코만도스는 공포 게임 아니에요. 그니까 코만도스는요, 나치를 피해서 이렇게 나치의 병사들을 피해서 특수작전을 펼치는 이런 캐릭터들의 이런 전략 게임입니다. 이런 하이드앤식 스텔스 호러 요소가 공포 게임에 많이 활용되더라. 그리고 퍼즐, 방탈출 이런 요소들이 공포 게임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리 요소, 뭔가 단서들을 여러 개 던져줘요. 단서들을. 그러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정답을 맞춰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액션, 전투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 자, 이거는 뭐 그냥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 플랫포머. 자, 플랫포머는 이제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데 장르의 한 장르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장애물을 이렇게 뛰어넘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어 좀 날카로운 도구를 피한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공포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더라. 자, 그래서 하이드앤식입니다. 첫 번째. 혹시 이 게임 아시나요? 김기현님 혹시 아시나요? 이 게임은 유일하게 거의 뭐 동남아에서 개발된 게임이고요. 동남아 국가에서 개발된 게임이고 실제로 또 히트를 친 게임입니다. 아, 이거 태국 게임사의 홈 스윗 홈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렇죠. 홈 스윗 홈. 자, 태국 게임사에서 개발한 게임이에요. 자, 이런 태국 게임사가 스텔스 호러 요소를 잘 활용했죠. 자, 하이드앤식은요? 말 그대로 고스트가 부채꼴 모양의 사이트를 둡니다. 사이트를 두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순찰을 해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순찰합니다. 여기 순찰 구간입니다. 페트롤이라 썼죠?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순찰을 해요. 그래서 이 부채꼴 모양의 플레이어가 걸쳐져 있으면 자, 바로 체이징 모드로 추격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보고 지나치는 거죠. 못 보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실제로 저희가 실습을 할 때는요, 이 부채꼴 모양으로 어, 구현하진 않고 그냥 단순하게 원형 모양으로 사이트를 이렇게 그려서 한번 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트롤 이제 순찰을 하다가 발견했어요. 플레이어를 발견하면요, 추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에너미가 플레이어와 맞닿은 상태에서 어택. 플레이어가 체력이 0이 되면 죽습니다.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죠. 두 번째는 퍼즐 요소입니다. 퍼즐 요소. 우리 공포 게임에도 많이 등장하는 요소가 퍼즐 요소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인도의 저주에 등장하는 퍼즐 요소인데요. 이건 뭐 스포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뭐 간단하게 그냥 그 스포가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자, 이걸 유추할 수 있는 도구가 병원장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통해서 아, 이 첫 번째 레일은 이래서 뭐 1번이고
두 번째 레이는 3번이고, 세 번째 5번이구나. 이 요소들을 찾아서 숫자를 조합해서 문을 여는 거죠. 자, 이거는 랜덤 요소이기 때문에 매번 게임마다 어, 이게 번호가 다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거랑 연동해서 퍼즐 요소를 구현했더라. 자, 추리 요소는 약간 스토리나 이 심리학의 사물을 통해서 유추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어, 웬 여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왜 찢어져 있고요?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이렇게 던져주는 이 단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그 다음에 있는 이제 기전을 유추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 게임에 이런 퍼즐이 이래서 이 여자 그림이 던져졌구나. 이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액션은 두말하면 또 입이 아프죠. 그래서 뭐 공포 게임이나 스릴감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잘 아는 대바대죠. 발전기를 돌리는 장면이죠. 발전기를 돌리는데요. 살인마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존자들을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주변을 살피면서 발전기를 가동시키고요. 이 발전기가 다 가동이 되면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포머. 플랫포머는 뭐 하나의 장르입니다. 장르적인 요소인데 이제 어떤 게임에 따라서 뭐 장애물을 이렇게 피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난간을 점프해서 이렇게 도약을 한다든지 예, 이런 요소들이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공포 게임에도 간혹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포 게임에 대한 제작. 자, 공포 게임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포 게임은 뭐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게임의 제작 과정과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동일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공포 게임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기획을 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콘텐츠 기획, 시스템 기획. 이 시스템 기획은 레벨 디자인이 설계가 됩니다. 레벨 디자인은 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터레인을 통해서 랜드스케이프. 자, 레벨 디자인은 단순하게 모델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폭발적인 단어예요. 자, 여기에 어떤 시스템을 넣고 어떤 트릭을 넣고 그리고 어떤 것을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모든 총망라한 걸 레벨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픽입니다. 그래픽. 자, 캐릭터와 배경, 프롭을 제작합니다. 프롭이라는 게 프랍스라고 하거든요. 프랍스. 자, 여러분이 오전에 배웠던 3D 모델링 과정입니다. 자, 프롭스는 사물을 의미합니다. 사물. 그 공포 게임 하다 보면 막 서랍장도 있고 뭐 선반도 있고 침대도 있고 소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프롭스라고 합니다. 자, 배경이나 이런 거는 이제 터레인, 건축물, 나무, 뭐 이런 우거진 식생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자, 캐릭터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귀신 이제 크리처라고 하죠. 크리처. 자, 크리처, 뭐 NPC, 플레이어 이렇게 등장하겠죠. 자, 플레이어는 내 시점에서 보는 컨트롤러입니다. 그리고 GUI 제작. 이거는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GUI 게임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운드.
사운드는 이제 배경음악이 등장하고요. 배경음악 중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음악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뭐 사운드 트랙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앰비언트, 앰비언트라 해서 분위기를 띄워주는 별도의 음악이 있습니다. 그 음악의 형태라기보다는 막 이렇게 막 그 멜로디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 분위기를 띄워주는 뭐, 뭐 이런 소리, 이런 거를 앰비언트 사운드라고 하죠. 그리고 효과음, FX, 여기서 뭐 귀뚜라미 오는, 벌레 우는 소리, 뭐 뻐꾸기 소리, 뭐 짐승 우는 소리, 뭐 쨍그랑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효과음이라 하죠. 파티클이 있습니다. 파티클은요, 우리가 유니티에서도 이제 파티클에 대해서 한번 다룰 텐데요. 뭐 불꽃, 연기, 안개, 뭐 번개 치는 거, 번쩍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일련의 그런 이펙트들을 파티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은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제 묶어주는 이제 패키징하는 형태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자, 우리가 여기서 게임 시스템을 짜기도 하고, 메커니즘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캐릭터나 배경 프롭을 한번 제작하는, 어떻게 제작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래픽 리소스. 자, 배경. 자, 캐릭터 배경 프롭 제작. 우리 이제 랜드스케이프나 이런 거는 배경에 필요한 리소스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맵을 만들어준 이 사물을 배치하고 건축물을 배치하고 터레인을 깎고 바위를 배치하고 나무를 집어넣고 이렇게 나무 같은 식생을 집어넣고 이게 더미를 집어넣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레벨 디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맵을 만드는 것이 레벨 디자인이라고 정의를 하진 않고, 자, 무대를 꾸미는 거, 그렇죠. 단순한 그래픽 작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임 시스템, 비주얼, 사운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을 레벨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벨 디자인은 이런 아티스트 3D 제작하는 분의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프로그래머, 기획자 뭐 이런 모든 직군들이 다 그 공동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레벨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설계할 때는 기획자예요, 여기, 기획자. 자, 플레이어가 여기 있어요. 스타트를 합니다. 이 기둥을 타고 지나가서 자, 여기가 들으면 이제 다음 미션을 통과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는 장애물이죠. 자, 여기도 장애물. 자, 의도적으로 설계한 겁니다. 여기 못 지나가게 기획자 단계에서 기획자들이 자, 잠시만요. 여기는 지나가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이렇게 바로 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설계가 기획에 일단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라 해야 하나요? 이제 자, 여기서 보면요. 자, 그래픽은 이제 이 모델러가 이렇게 맵을 만들었어요. 맵을 만들었고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근데 자, 우리 유니티에서는요. 자, 물리 요소가 들어가죠. 자, 충돌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충돌체. 충돌체. 자, 영어로 콜라이더라고 합니다. 콜라이더 아니면 콜리전. 충돌체. 그래서 모든 맵은 충돌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충돌체를 빼버리면 플레이어는 어떻게 되죠? 충돌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혹시 그 유튜버나 이런 인디 개발자들이 만든 이 심플한 게임들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에 땅으로 그 맵을 뚫고 나가서 바닥으로
쭉 떨어지는 걸 한번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게임하다가, 그 막, 유튜버가 당황한 거예요. 게임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캐릭터가 땅으로 푹 꺼져요. 또 꺼지는데 천장을 봤더니 맵이랑 점점 멀어지고, 마치 인터스텔라죠. 혹시 본 적 있으시죠? 이런 것들이 충돌체가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바닥도 플레이어가 바닥을 돌아다닐 수 있게끔 여기에다 충돌체를 깔아줘야 돼요. 자, 바닥 충돌체가 들어가고요. 이 벽에 대한 충돌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벽을 타고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충돌체를 여기다 만들어줘야겠죠. 계단에 대한 충돌체도 만들어줘요. 다만 충돌체가 여기서 끊겨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갈 수 없게끔 해줘야 되죠. 사실 저는 이 장애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충돌체를 예로 들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충돌체, 아무래도 프로그래머의 영역이죠. 충돌체라든지, 이제 디자이너라든지. 그래서 레벨 디자인 같은 경우는, 자, 그냥 모델러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고, 기획자가 들어가고, 프로그래머가 들어가고, 여러 직군이 함께 제작하는 작업입니다. 1인 개발자면 다 하겠죠. 그래서 레벨 디자인은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가 되더라. 자, 보시면 일단 메인이 되는 배경. 자, 그리고 컨셉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배경에는 어떤 조명이 들어갈 것인지, 어떤 스타일의 배경 구현할 것인지, 비주얼을 보여줄 것인지, 배경에 어떤 사물이나 뭐 이렇게 식생을 채울 것인지, 그리고 배경의 텍스처는 어떤 걸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 배경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이것들을 1년에 제작하는 1년의 작업을 레벨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인칭 시점의 공포 게임에서의 레벨 디자인은 어떻게 구현하느냐? 자, 보통 이제 레벨 디자인은 이제 사각지대를 활용합니다. 공포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사각지대가, 자, 맵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맵 만들었다 치죠. 플레이어가요, 이쪽으로 도망쳐요. 도망친데, 자, 여기 고스트가 또 쫓아오죠? 막다른 길이면 어떻게 될까요? 막다른 길이면. 방법이 없겠죠? 이쪽으로 갔더니 길이 없어. 그럼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개발자는 항상 혹시나 사각지대가 있지 않은가, 그런 플레이어가, 이거는 게임에 대한 평판이 떨어지겠죠. 부정적이겠죠. 사각지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냐. 이런 반응이겠죠. 플레이어는. 염두에 두는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공포감에 대한 연출인데요. 때로는 좁은 통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넓은 통로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좁은 통로에는 긴장감을 줄 때는 좁은 통로를 사용하고, 긴장감을 좀 풀어줄 때는 넓은 공간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시야의 사각지대를 활용한다. 이거는 이제 봐봐요. 플레이어가 이쪽으로 가는데 이 1인칭 시점이죠. 플레이어는 이쪽으로 자, 우리 게임 엔진에서 플레이어의 역할은요. 자, 캐릭터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캐릭터 컨트롤러에 장착된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 우리 유니티도 마찬가지고 언리얼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화면에 띄워주는 투사되는 이 네모난 이미지가, 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래요. 카메라가, 자, 이쪽을 바라보면요. 여기밖에 안 보이겠죠. 여기밖에. 그렇죠? 이 반대 방향 안 보이잖아요. 사각지대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를 오히려 활용해서 공포적인 점프 스퀘어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암의 대비 활용. 이거는 좁은 통로와 넓은 공간에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어쩔 때는 굉장히 껌껌하다가 어쩔 때는 굉장히 밝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공포감에 무조건 단순하게 계속 공포감이 들어가는 요소만 넣으면 이 플레이어가 지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약간 세이프티 존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죠. 자, 세이프티 존도 이건 선택이에요. 세이프티 존. 우리 레포드 같은 경우는 자, 특정 룸이 있으면 여기서는 뭐 좀비가 안 들어오던가요? 제 기억상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바깥에 나가서 전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할 것 같으면 이 세이프티 존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 이런 것들이 또 레벨 디자인에 포함되기도 한다. 그리고 트리거나 이벤트, 점프 스퀘어라든지, 자, 여기에 내가 점프 스퀘어를 넣어주고, 자, 플레이어가 이 부분에 도착을 하면 귀신이 확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게끔 해주고 싶어. 이런 트리거 이벤트를 발동시킬 수 있다. 자, 공포게임은, 자, 이런 6가지 요소로 레벨 디자인 구성하더라. 자, 첫 번째, 사각지대를 항상 염두에 둔 설계다. 자, 에너미가 쫓고 있어요. 플레이어를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쫓는데, 자, 플레이어는 이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근데 막다른 길이면, 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 뭐, 죽든지 아니면 치명상을 입고 이쪽으로 벗어나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겠죠.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설계한다면 저는 좀 그다지 좋지 않은 레벨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이드 포인트를 준다. 숨을 수 있는 거, 숨을 수 있는 도구를 준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아니면 계단, 비상 통로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막다른 길인데 캐비넷이 있네, 아니면 비상 통로가 있네, 개구멍이 있네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이 플레이어를 쫓아오는데 플레이어는 막다른 길에 도착했지만 옆에 비상 계단이 있더라. 이렇게 도망치겠죠. 그리고 좁은 통로와 넓은 공간을 활용한다. 자, 플레이어가 이 좁은 공간을 지나가면 자, 긴장감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공포감을 꼭 그 뭐 사운드나 시각적인 요소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렇게 귀신을 배치하고 이런 것만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좁은 공간에 들어가게끔 의도적으로. 여기는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여기는 굉장히 넓어요. 와이드가. 이 구간을 지날 때는 긴장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이 구간에 다다를 때는 내가 좀 약간 안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강약 조절을 하는 겁니다. 긴장을 주, 약간 뭔가 긴장을 줄 때도 있고 좀 풀어줄 때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인가요? 시야의 사각지대를 활용하더라. 자, 플레이어가 자 이쪽 원래 자 카메라가 이쪽 보고 있죠. 카메라 이쪽 보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봤을 때 플레이어가 볼 수 있는 시각적 범위는 여기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여러분도 혹시 기억자 부엌에 기억자 뭐 복도나 이런 데 지나가면 학교에서 그 기억자 그 맞은편 볼 수 있나요? 그 볼 수 있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초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분은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예, 보통 우리는 이제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데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벽면이라든지 이 끝에 있는 이런 벽들 우리는 여기까지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각지대를
공포 게임에 의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더라. 자, 이게 소우라는 게임이었나요? 뭐 예전에 뭐 수탉이라는 혹시 수탉이라는 유튜버 아시나요? 수탉. 공포 게임 전문 유튜버거든요. 이분이 소우라는 게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게임을 하다가 누가 쳐다보더래요. 쳐다보는데 왜 누가 쳐다보지 하는데 좀 더 가까이 갔더니 이 머리를 이렇게 쥐고 얘가 나타나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각지대를 점프 스퀘어로 활용한 사례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밌죠? 재밌나요? 혹시 여러분 재밌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 좁은 공간이랑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재밌으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 명암의 대비 활용 이것도 이제 좁은 공간과 넓은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자, 이 구간은 진짜 굉장히 어둡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여기는 굉장히 밝아요. 그렇죠? 이런 명암의 대비를 활용해요. 그리고 꼭 단순하게 그냥 흑막이 아니라 약간의 좀 붉은 빛이 돌죠. 그러면서 여기 진짜 지나가기 싫게 만든 딱 봐도 여러분 지나가기 싫게 만드는 이런 연출 이런 명암의 대비를 잘 적절히 활용하면 또 공포감을 연출하는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더라. 이 개발자들이 다 이런 것들을 다 혹시 이렇게 붉게 연출하면 분명히 플레이어가 여기 이 구간에서 긴장감을 느낄 거야. 라고 가정하면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게임 기획 단계에서. 자, 그 다음에 세이프티 존. 자, 레포대죠. 자, 세이프티 존 넘어가면 이제 좀비랑 싸우는 공간, 플레이어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공간이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좀비는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죠. 세이프티 존을 일부러 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마냥 위험한 곳에 던져 넣으면 플레이어가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어려워. 뭐 어디 진짜 맘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안전 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것을 개발자들이 일부러 난이도의 완급 조절을 위해서, 이게 공포도 난이도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세이프티 존을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여기를 인지하는 거죠, 플레이어가. 돌아다니다가 너무 무서우면 안으로, 나 여기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들어가야지. 이렇게 좀 심리적인 자경기전 줄 수 있도록 세이프티 존을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게임이 단순하게 계속 무섭기만 하고요. 어렵기만 하면 아무도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약간 대중성과 거리가 멀어지고 흥행도 멀어집니다. 게임은 공포 게임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에서 끌어줘야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점프스퀘어 연출은 지금 2시 50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휴식을 했다가 우리 3시 한 1분에 이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쉬어가겠습니다.